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미군이 이란의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3국인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표적 공습해 살해한 사건, 끝내 피해 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란이 이라크 내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서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군 8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지만 미군은 희생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괜찮다라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 누가 보더라도 미국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할 말은 해야지요. 여러분, 솔레이마니가 누굽니까? IS를 퇴치하면서 미군에게 협력했고 차기 이란 대권주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게 위협이 된다는 감만으로 폭사시킨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이란 내 52곳의 공격 목표를 정해두었다며 이란에 산재한 인류 문화유산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전쟁 범죄에 이어서 이란을 넘어 인류의 자산인 문화유산마저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네요. 독일 국민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지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는 압도적 1위 41%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 2위는 김정은 위원장인데 현격한 격차인 17%입니다.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됐나요? 세계 경찰 국가에서 세계 깡패 국가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네, 걸어가기님, 문화유산 파괴는 전에 IS가 하던 짓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IS가 하던 짓을 미국 대통령이 한다면 이거 정말 IS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임박했습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사의 윤곽,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합니다. 한편 법무부는 인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아침에 전달한 모양입니다. 오후까지 의견을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구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상당히 분기탱천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자, 하여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니까요. 네. 응답하라 숨은 청취자. 자, 오늘 저희가 찾는 청취자는요, 용. 이름에 용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이름에 용자 들어가는 분들 응답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애청자로 신고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10,000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편의점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용수초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요.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청취율 조사 때 주파수를 묻는다는 소문을 제가 어디서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97.3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97.3 97.3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7.3 97.3 97.3. 네. 네. 잘하셨습니다. 갑자기 인사도 안 시키고. 네, 97.3. 네. 알겠습니다. 97.3. 37.9? 나가. 97.3. 네, 그렇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만나볼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라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97.3은 아니고 505. 자, 뉴스 오영호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몸무게가 97.3kg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수도권 주파수 97.3. 네, 97.3. 오후 네. 5시 5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네, 청취하고 KBS 계십니다. 1라디오 주파수가 100이 안 넘어가서 참 다행입니다. 네. 예, 그래요. 자,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국내에서 중국의 원인 불명 폐렴 관련 증상자 한 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인데요. 어이구 세상에. 그래요. 폐렴. 증상자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아무래도 이란 관련한 소식이겠죠? 네, 그 이란이 이라크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매우 불안한데요. 이란이 술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미국이 살해한 데 대한 군사보복을 개시했습니다. 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시 30분쯤 이 작전명 이 순교자 솔레이마니에 따라서 이라크 내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 그리고 아르빌 군사기지 등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복수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공격은 이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이 끝난 뒤 지난 3일 이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 미국 주도 연합군을 상대로 그 12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발사됐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조너선 호프만 미 국방부 대변인은 그 미국은 우리 인력과 동맹국들 그리고 파트너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이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네.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CNN은 미사일로 인한 사상자가 없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반면 이란 국영방송에서는 80여 명이 사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미디어 전문 기자인 우리 정상근 기자 보시기에는 CNN 말이 맞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란 국영방송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제가 정확히 취재를 하지 못해서 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틀려도 특별히 책임을 묻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정확한 사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감으로 얘기하자면은 진짜 80명이 사망했다면은 아니 단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미국은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반응이 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80명은 이건 좀 과장인 것 같고 어떻게 알아요? 또 이란 국영방송이 뭐 들어가서 취재한 것도 아닐 테고. 네네.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괜찮다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잘 조직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하지만 내일 아침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 이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대국민 성명. 네, 그렇습니다. 이 성명의 내용이 사태의 분수령일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 본토 공격도 시사를 했습니다. 본토 공격? 네네. 이 미국이 또다시 대응 공격을 한다면 이 미국 내에서 공격을 자행하겠다라는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여기에 또한 이 미국의 땅을 빌려준 이 미국의 동맹국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라면서 이란 본토가 공격을 당한다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이파를 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뭐 하여간 이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면은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파병을 요청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글쎄요. 이런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한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고양이의 안전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으신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우리 쪽에다가 파병 요청을 했다고요.
네, 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어제 이 KBS와 인터뷰에서 이 최근 미국과 이란의 대립으로 위기가 고조된 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정부가 파병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라면서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라고 말했고요. 한국이 제공하는 지원은 어떤 수준이든 환영한다라고도 네, 밝혔습니다. 네네. 해리스 대사는 그밖에 이 해당 인터뷰에서 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라며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릴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드하트 대표, 그러니까 미국 측 대표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 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배치할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 꽉 막힌 북미 대화 대신 올해는 이 남북 협력을 앞세우겠다라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는 이 북한 비핵화 속도에 맞춰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나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도 모두 미국과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속도에 맞춰야 한다라는 말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아니 지금 뭔 속도를 내는 게 있어야 속도에 맞추든지 말든지. 네. 미국이 멈춰서면 같이 멈춰서야 합니까? 네, 저는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는 이 정책 과제를 미국과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좀 굉장히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해리스 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아울러 아직까지 이 북미 간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라면서도 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언급한 북한의 위협은 실질적이고 또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해리스 대사와 인터뷰를 한 언론사가 KBS인데 네네. 이 인터뷰 후기는 잠시 후 2부 엄경철 KBS 통합뉴스룸 국장으로부터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형을 구형했군요.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지난 2018년 10월 5일 네. 있었거든요. 1년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횟수로는 2년 만이고요.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2019년 3월 6일에 있었습니다. 네네. 거의 뭐 선고 기간까지 계산을 하면 1년이 거의 다 된 네. 뭐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1심의 구형이 징역 2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더 늘어난 건데.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이 구형량이 늘어난 이유는 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 다스가 삼성으로부터 대납받은 소송비가 기존에 67억 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에 51억 원이 더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 검찰은 이와 함께 벌금 320억 그리고 163억 원 정도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피고인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이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서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면서 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또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하게 기망을 했고 다스를 차명 소유했다라면서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면서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 횡령하고 삼성의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게 하는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는 이제 검찰의 논리를 요약해서 전해주셨는데 네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이제 이게 주목됩니다. 정준영 부장 판사가 맞는데 네. 이분 말씀은 이거예요. 지난번에 그 보석을 낼 때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러면서 자택에서 매일 1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달라. 아니 이런 얘기를 판사님이 굳이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네. 하는 생각도 들고 이분이 또 이재용 네, 부회장 네. 재판도 맡고 있잖아요. 법조계의 투머치 토커라고. 네, 네. TMI를 하시는 분인데 또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덕담을 또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뒷말을 낳았는데 이렇게 또 온화한 그런 코멘트를 하시는 분이 향연아 이명박 전 대통령 판결도 굉장히
이 전 대통령 입장에 서서 이게 좀 말이 안 되게 판결하는 것은 아닐지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하리라고 네, 그 꼭 사법부에 대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한 또 기대를 우리가 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준영 부장판사가 회생 전문가, 파산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회생 전문가라고 해서 그런 이명박 전 대통령 판결을 그럼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네, 결과가 나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는데요. 검찰 구형량으로 보자면은 네, 판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판결을 내릴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구형한 양이 징역 97.3년. 97.3년. 여기서도 97.3이 나옵니까? 23년이었군요. 23년입니다. 네. 97.3은 KBS 1라디오 네. 수도권 주파수. 네. 추징금이 97.3억 원. 그래요? 네, 아니고요. 네. 벌금 320억 원에 163억 원 정도의 추징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월호 특조위가 기무사의 유족 사찰 정황을 추가 폭로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 세월호 참사 후 수개월간 그 옛 국군 기무사령부가 네. 유가족의 통장 사본 그리고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 정보는 물론이고 이 TV를 뭘 봤는지까지 전방위로 사찰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우리 유가족분들이 텔레비전 방송 무엇을 봤는지 그것까지 네. 시청률 조사를 하나? 글쎄요. 그건 아닐 텐데. 네,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네.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청와대, 국방부, 기무사 소속 71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 5명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은 2014년 4월 18일부터 참사 이틀 후죠. 9월 3일까지 총 35회에 걸쳐서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언론 대응에 활용했다라고 봤습니다. 네. 청와대가 대변인 발언에서 이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있고 또 기무사의 보고 내용을 호평했다라는 관련자 진술에 비춰서 이 명시적인 사찰 지시가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뭘 사찰했다는 거예요? 사찰한 내용은 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위기, 이 소란 행위 같은 특이 언동,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 유가족들의 TV 시청 내역, 유가족의 블로그 주소와 인터넷 활동 내역,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진, 그리고 야간에 음주를 하거나 화를 내는 등의 사례, 그리고 구강 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했다라는 이 사소한 요구 사항까지도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 파악해가지고 혹시 약점이 될 만한 것은 없는지, 이거를 미리 사전에 알아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해서 골탕 먹일 그런 의도를 갖고 유가족에게 접근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거 아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운전 기사 분과 이 시비가 붙은 바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아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야간에 이분들이 이제 음주하는 모습도 사찰을 쭉 해왔다면은 좀 상당히 좀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른바 친정권 언론들, 뭐 종합편성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여간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런 행동을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보도들이 쏟아졌었어요. 네네. 뭐 심지어는 이제 이 희생당한 학생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했단 말이죠. 네. 그랬죠. 그 아버지가 그 자격이 있는 아버지냐, 뭐 이런 시비를 걸기도 하고 말이죠. 그 아버지가 국궁을 하러 다닌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국궁이라는 게 그렇게 뭐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가 아니어서 무슨 골프도 아니고 말이죠.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언론들이 아직도 지금 뭐 언론이랍시고 다니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잠시 전 문자 좀 소개하겠습니다. K75910421 이 계정 쓰시는 분, 청주에서도 들을 수 있네요. 근데 원래 이제 충청북도 청주에서 제 방송이 나옵니다. 시내버스 40의 2번 기사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자, 0340번 쓰시는 분, 저는 의정부시에서 버스 기사로 근무하는 박용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장장보다는 용수처장 진행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97.3으로 들으시겠죠? 네, 유치원 3법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아, 박용진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97.3으로 들으실 우리 박용진 기사님 힘내십시오. 네, 자 다음 소식.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소했다라고 합니다. 자녀 부정입학 의혹, 그리고 스페셜 올림픽 부당특혜 의혹, 그리고 사유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3곳,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일일이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더는 허위사실 유포를 방치할 수 없다라면서 이 자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대상에 관계없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 고등학교 성적과 SAT 점수로 당당히 이 예일대에 합격한 아들을 일순간 입시비리 의혹 당사자로 만들었고, 또 심의위원회가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내린 제재를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언론 왜곡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 아들의 고등학교 성적, SAT 점수, 그리고 이 원정 출산, 이중국적 논란. 일단 이게 진실이 규명이 돼야 그다음에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들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고소를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했는데 아직 검찰에서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발인 조사만 했고 말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퇴근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청송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기흥동탄에서 수원 사이와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고요. 반대 부산 쪽 정체도 반포부터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송산마도 일대로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내부 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월곡램프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개 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반대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홍제램프부터 정릉터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1년에 4번 청취율 조사하는데 그 상반기 2번. 네네. 1월하고 4월이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년에 4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수처장이 겸손해지곤 하는데 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선미님, 김용민 라이브 청취율 10% 넘겨서 원내 정당 되게 합시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10% 정도면은 5석에서 6석 정도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연동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KBS 1라디오에서는 가장 청취율이 높지 않습니까? 뭐 또 제 입으로 그런 얘기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했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검찰의 조서 증거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은 법정에서 검찰의 조서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 왔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도 경찰 앞에서 작성한 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검찰 가서 진술한 것도 이런 것들 법정 가가지고 저 그런 말 하긴 했지만은 그 뜻은 제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경찰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도 경찰 앞에서 작성한 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공판 중심주의로 가라는 맞습니다. 예, 네. 방향성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과거에 이제 경찰이 고문하거나 또는 뭐 검찰이 압박하거나 이렇게 해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뭐 이거 빼줄 테니까 그 이쪽 방향으로 진술해줘 네. 해서 만들어내는 진술로 쌓은 집들이 있죠. 네. 그렇게 혐의를 만들어내는. 그렇습니다. 특수부가 그런 일을 잘했었죠. 주로 뇌물사건, 공무원 범죄 이런 데서 그렇죠. 예를 들어 유흥업소 사장이라든지 약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협박을 하죠.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들 뭐 탈세 또는 여러 가지 파면 또는 뭐 자식까지 괴롭히겠다든가. 그렇죠. 가족까지 예. 뭐 이렇게 나오면 먼지 털이듯 하듯 하면 먼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법정에 가서 내가 그런 압박을 받아서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이더라고 뒤집어도 소용없죠. 소용없는 경우가 많았죠. 예, 바로 이 예. 조항 때문에. 예. 근데 그렇지 않게 됐다. 김용민 라이브.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이 내건 보수 재건의 3원칙.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나가자. 새집을 짓자. 이겁니다. 이 원칙 중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지 말자, 따지지 말자 이 말인데요. 그저 이 원칙에 대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루 만에 당내 친박 의원들의 바위원은 지금은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절박한 상황이다. 무조건 보수 통합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박계 김진태 의원이나 우리 공화당 의원들 설득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리던 대로 예. 선거에 지고 나서 땅을 치고 통곡해봤자 그 무슨 소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있겠느냐. 근데요, 조 의원님. 지금 그런 말씀을 가지고 김진태 의원이나 혹은 우리공화당이나 설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다수 국민들을 보고 가야 되고 분열되었을 때 가장 그 기뻐하는 세력이 누구냐. 예? 화장실 가서 웃을 세력이 어딨냐. 예. 그리고 지금은 지나친 명분을 따지고 갈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절박한 시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득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건 원론적인 말씀은 알겠는데 설득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능하다고. 예,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했다면은, 예. 그는 역사적, 그렇게 정도만 합시다. 네네. 독자신당을 추진하던 이현주 무소속 의원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통합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겠다. 황교안 대표의 진심을 믿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당준비위원장인 이현주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그분이 대선 때 단일화를 저희가 추진을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도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고. 예. 이렇게 보면 지금도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시간만 끌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예.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한다는 그런 국민적 여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가 통 크게 합류하겠다라고 하면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요? 그분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약간 차이는 전 있다고 보고요. 네. 이분이 그동안 어떻게 변하셨는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사실 그렇긴 한데요. 저는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지금은 네. 힘을 합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게 이 절차를 기다리거나 할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어떻게 단행할 것인가 이걸 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견해를 밝혔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제 강대강으로 나가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조직 힘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통제를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이죠.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중 일부 들어보시죠. 이제 이거는 강대강이에요. 지금 간 그림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조직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제압이 불가능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면 같은데. 만약 지금 추 장관이 인사 발표를 했는데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추 장관을 고발을 하고 이러면 검찰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환을 하겠죠. 그러겠죠. 소환이라는 말은 아니고 출석 요구를 하게 되겠죠. 고발이 왔으니 수사는 어쩔 수 없다 이러면 또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장관이 그거 수사하지 마라고 지휘를 해야 돼. 이건 수사감이 아니야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미 이거 거의 무정부 상태 같아요. 검찰을 보면. 그러면 그렇게 지휘를 수사 지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따르지 않으면 그럼 사표내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김용민 라이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 앞으로 더 센 정책도 나올 수 있다. 필요하다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본은 뭐냐면 대출 문제와 세금 문제와 공급 문제와 임대 문제 등등 모든 제도적 요소들을 다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때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12월 16일 날 대책이 그 한 부분이었고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 가동을 할 생각입니다. 더 센 정책도 나올 수 있는 거네요. 필요하면 합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유세 관련해서도. 그 정책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정책 수단은 한정이 돼 있는데요. 모든 정책 목표를 다 충족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할 겁니다. 시장은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 정도에서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안정될 때까지.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 듣고 오겠습니다. 속 인터뷰. 귀에 속 맘에 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과 북이 함께 논의하자.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여건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덧붙였는데요. 자, 김정은 위원장. 요즘 속내는
어떨까요? 신년사를 대신해서 전원회의 결정서를 발표했는데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또 복잡하게 돌아가는 동북아시아 정세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의장님 모시면은 꼭 여쭙고 싶은 게 어떻게 올 총선 계획은 좀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 했습니다. 예, 계획이 아주 없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또 검찰 개혁 이슈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낳고 있는데 사실 공수처가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부터 모색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년에 이제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네네. 이제 88년에 저희 아버님이 정계에 복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그 군사 독재 정권 때 정치 검찰의 문제, 그 권력의 시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니까 그랬죠. 안 되겠다. 일단 검찰총장을 좀 임기제로 해가지고 권력의 눈치를 좀 덜 보게 해야겠다. 이걸 해서 그때 임기제를 관철시켰는데 국민의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때부터. 근데 이게 어이없게 그 첫 수혜자가 김기춘 씨였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임기를 보장해 줄 테니 잘하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한술 더 뜨는 짓을 해가지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안 되겠다. 검찰 개혁을 좀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은 하셨지만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소수 그러니까 집권당이지만 의회에서 소수였고 또 게다가 자민련과 공동 여당이지 않았습니까? 언제든 자민련이 그러다 보니까 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고요. 또 하나 당시에 첫 법무장관을 이제 검찰에서 나온 지 한 4년 됐던 신건 당시에 이제 전 법무차관이죠. 그분을 이제 내정을 했다가 아무래도 검찰에서 나온 지 몇 년 안 됐고 그 내부에 후배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검찰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잘 못할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검찰에서 나온 지 11년이 넘은 이제 고위직에 안 있었던 박상천 의원을 또 그분은 변호사 하게 할 일도 없고 또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좀 이렇게 고집도 있고 직선적인 성격이고 하니까는 정치 이 법조계에서는 완전히 떠나서 정치인으로 마무리할 사람이니까 좀 그쪽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검찰 개혁 부분을 약속을 받고 법무장관을 시켜줬는데 그 양반이 한 2달 하시더니 이거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겁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저항이 상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신건 전 장관 역시 이거 친정 검찰의 엄청난 그런 압박과 반발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 개혁 뜻도 전혀 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인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세상 일은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는 저 사람이 전쟁만 안 일으키면 다행이다 했는데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버렸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도 한 석 달 전만 해도 저 사람 왜 저러나 그 큰일 저지르겠다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막 무리수를 두니까 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강해지고 또 정부 여당에서도 이거 검찰 개혁 안 할 수도 없게 계속 추진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참 재미있는 거예요. 검찰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검찰들이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뒤에서 이 부추기고
무리수를 2개 만들었는데 예. 그게 결과적으로는 네.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신들의 머리에 맞는 꼴이 된 거죠. 그러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라는 그 인상을 좀 많이 풍기고 있는데 그게 결국 검찰 본의 내부에 아니게 엑스맨이 된 거죠. 본인 자신은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말하자면은 그 검찰 내부의 저항 때문에 그 뜻을 펴지 못하고 거기 휘말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 검찰에서 네. 전관 예우니 기득권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개혁 반대하는 검사들과는 윤석열 총장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분도 네. 검찰이 모든 걸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검찰 지상주의자고 또 네. 위에서 억누르면 반발하지만 네. 후배들이 이런 건 잡아야지 않냐고 막 네. 부추기면 또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예. 그렇게 좀 이용을 당한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여담을 잠깐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검찰개혁 이야기를 굉장히 깊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신년사 사실 김홍걸 의장께서 평소에 얘기하던 바 아닙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남북 관계를 그 북미 관계에 종속 변수로 만들면 안 된다. 우리 나름대로 진도를 나가야 한다. 이 말씀 평소에 하셨잖아요. 네. 좀 한 1년 전에 이렇게 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다. 손 놓고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든 당사자로서 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종속 변수로만 보지 말라 하는 것을 북미와 국제사회에 천명했다는 것은 의미가 상당히 있죠. 자, 이번 신년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북한의 호응 있을까요? 당장은 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시적인 뭔가를 보여준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4.27, 9.19 때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9.19 때 영변을 내주면 미국 측에서 상응 조치를 받아내자 하는 그 약속이 하노이 회담 결론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북한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남쪽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호응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북한이 뭐 금방 호응을 하든 말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 갈 길은 가겠다. 우리가 할 일은 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줘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그런 주도적이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김홍걸 의장님께서 만약에 지금 남북관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그 통일부 장관이죠. 통일부 장관에게 조언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금강산 한 1년 전만 해도 금강산을 열면 금강산 관광 좀 효과가 효과를 크게 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아요. 북한이 독자 개발 물론 자본은 중국 같은 데서 올 수도 있지만 독자 개발 길로 가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금강산 개성 얘기는 꾸준히 추진을 하는 것이 옳고요. 또 미국과의 군사훈련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에 약속을 하고 안 지키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타이밍이 좋다고 보는 게 뭐 이걸 좋은 호재라고는 사실 부르기가 뭐하지만 미국이 지금 탄핵 정국이고 또 그것에서 이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일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북한 문제는 현상 유지나
할 수 있지 지금 뭐 적극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단호하게 미국 측에 너희가 쉽게 지금 뭘 하질 못하는 상황이고 이 아무래도 대선 때까지는 정신 없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풀어보겠다. 그러면은 북미 관계는 올해 올스톱입니까?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면 뭐 작은 것이라도 내놓고 스몰 딜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북한도 대선 끝날 때까지 일단 버텨보자. 트럼프 대통령도 그 현상 유지만 하자. 이렇게 간다면 대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북한 나름대로 예의주시하면서 말하자면 경우의 수를 두고 대책을 준비할 것 같은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거라고 보고 있나요? 아니면은 재선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에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진다고 보면 빨리 뭔가 확실한 것을 받아내서 이 다음 대통령이 와도 그것을 뒤집지 못하도록 낙장불입 해야 되지만 재선 된다고 본다면 일단 좀 버티고 보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버티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북한이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는 뭐 기왕의 협상 당사자니까요. 대상자니까요. 그리고 지금 또 초조해하는 세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일본. 이 북한이 올림픽 보이콧을 공식 선언하고 만약에 어디 일본 열도 옆을 지나가는 미사일이라도 하나 쏴버리면 분위기 다 망치는 거거든요. 조금 지금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북미 사이에 큰 진전이 난망하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도 들고 말이죠. 자,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노선을 걸을 것인가 이게 관심입니다. 이번에 신년 메시지가 없었고요. 전원회의를 열었단 말이죠. 전원회의. 이거는 왜 열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연말에 뭔가 크리스마스 선물 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반어법이죠. 안 했고 그 자기가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협상을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 이 최고 지도자로서의 체면이 깎여버린 건데 그럼 뭔가 인민들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약속을 안 지켜서 우리가 뜻하던 대로 경제 발전의 길로 가기가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자력갱생의 길로 가면서 계속 버티자.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그 재작년에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허리띠 얘기가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좀 체면이 좀 깎이긴 했지만 뭐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김정은 위원장이 그 카드를 접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크리스마스 선물, 그러니까 갑자기 수위를 높여서 무력 도발을 하자니 판을 깼다는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려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제가 들은 것은 이제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이 제재 완화 얘기를 한 것도 북한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고 크리스마스 전에 중국 측에서도 이제 사람들을 파견해서 북한을 달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말리는데 중국이 역할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중국의 역할이 없었으면은 크리스마스 선물 즉 도발을 했을 가능성이 없진 않죠. 물론 그게 엄포였을 수도 있지만 중국 측 입장에서는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가서 달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백두산 등반 말 타고 그것과 관련해서 뭐 숨은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다른 시각이 있는데요. 네네. 1차적으로는 네. 이 주민들을 상대로 김일성, 김정숙 부부의 모습을 네. 다시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예. 이제 빨치산 투쟁할 때 그 고난의 시대를 다시 상기시키고 이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하는 그것도 있지만 백두산 그러니까 거기 백두산 올라간 사람들만 보지 말고 경치를 한번 보세요. 경치가 아주 좋잖아요. 예. 북한이 자력갱생 얘기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합법적으로 외화 볼 수 있는 방법이 관광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걸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59번째 이야기